역대 조선왕 중 태종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왕이 있을까?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엘리트였고 확실하게 정적을 처단하는 킬러였으며 백성을 걱정하는 군왕이면서도 신하들에겐 냉혹한 보스였고 혁명적인 정치 개혁을 단행한 개혁가이기도 했다. 조선이 건국된 지 10년도 안 되어 왕위에 올라 죽을 때까지 권력자로 산 태종.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의 삶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들어보자. 태종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한씨의 5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영특함이 남달랐던 이방원. 그가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은 바로 정몽주 암살 사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조선은 건국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조정은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정몽주 세력과 새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성계 세력의 대치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로에게 경계심을 날카롭게 세우던 때 하필이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다치고 만다. 정몽주 세력은 이때다 싶어 이성계 세력을 공격했고 그렇게 이성계는 거의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이때 한 줄기 빛처럼 26살의 이방원이 등장한다. 정몽주를 죽이겠다는 아들. 그러나 이성계는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은 집안 사람들과 모의해 정몽주 암살을 계획한다. 이 음모를 전해들은 정몽주, 돌연 이성계의 집으로 병문안을 온다. 정몽주는 이성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나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이방원녀들의 습격을 받는다. 그렇게 선주교 위에서 정몽주가 사망한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기뻐하기는커녕 노발대발했다. 자신이 반대할 걸 알면서 자신에게 암살 계획을 말한 것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선주교 위에서 일을 벌이다니 아들 이방원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으로 욕이란 욕은 자신이 다 처먹고 사람들은 이방원만 칭송하고 있지 않은가. 이때부터 아들에 대한 아비의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어찌되었건 정몽주 세력이 처리되자 사실상 500년 고려 왕조는 막을 내렸다. 이방원은 일약 정도전과 어깨를 겨룰 만한 개국의 1등 공신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한 이방원.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왕이 된 태조는 개국 공신을 선정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개국의 1등 공신인 이방원을 공신책봉에서 배제한 것이다. 불만이 쌓인 건 이방원뿐만이 아니었다. 일찍이 죽은 첫째 부인 신의 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고 개국 과정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책봉에서 배제된 것이다. 왕자들 더한 분노로 이끈 것은 세자 책봉 문제. 태조가 장성한 아들들은 제쳐두고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어린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이다. 이방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보니 꼭 나쁜 상황은 아닌 듯했다. 오히려 큰형이 세자가 되었다면 자신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을 터였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다른 곳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태조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동북면 출신 무장들은 정도전 등 문관들이 병권을 장악하는 게 불만스러웠다. 종친들도 이씨가 아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게 불만스러웠다. 이방원은 이런 불만 세력들과 몰래 접촉했고 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방원을 찾았다. 이방원은 안티 정도전의 핵심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방원에게 천군만마가 되어줄 사내가 찾아온다. 바로 하륜. 풍부한 지식에 명석한 두뇌, 두둑한 배짱과 야심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하륜은 정도전 세력을 밀어내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었다. 그런 그가 보기에 이방원은 정도전에 맞설 능력과 명분을 갖춘 사내였다. 이방원과 정도전 세력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어가는 가운데 조선과 명나라 간의 갈등이 변수로 떠오른다. 당시 정도전은 쿠데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병권 집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명황제인 홍무제가 그것이 요동을 칠 준비를 하는 것이라 오해했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조선을 압박했다. 이에 정도전은 그냥 요동을 쳐야겠다고 생각한다. 고조되는 요동정벌의 분위기 속에서 태조는 왕자
종친, 공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병을 해산시키고 관군에 편입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방원 진영으로서는 결정타를 맞은 셈이었다. 그러나 이방원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사병을 빼앗기긴 했지만 자신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지금이야말로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방원은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로 한다. 실록은 1차 왕자의 난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정도전, 남은 등이 임금의 병을 핑계로 왕자들을 대궐로 불러들인 다음 사륙할 계획을 짰다. 그때 이방원은 근정문 밖 서쪽 행랑에 있다가 부인 민씨가 불러 잠시 집에 들렀다. 그 후 다시 대궐로 향했고 형들과 함께 근정문 궁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국문 앞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100여 명에 불과한 인원을 이끌고 광화문 앞으로가 무력 시위를 하다가 남은이 첩이 거주하는 집으로 간다. 그곳에는 정도전과 남은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쿠데타군이 그 집에 불을 지르고 정도전 등을 죽인다. 실록의 기록에는 허점이 많다. 아무리 정도전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게 가능할까? 거사를 앞둔 정도전과 남은이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사실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먼저 공격했다가 아니라 이방원과 하륜이 기획했다가 맞을 것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을 폐위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 살해했고 그 형인 방번도 죽여버렸다. 이방원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 대신 둘째 형 방과를 왕으로 추대했고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탄생한다. 물론 실권자는 이방원이었다. 이방원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우선 쿠데타 때 세운 명분 때문이었다. 장자승계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형을 대신해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정종이 비록 아들은 많지만 모두 서자일 뿐이고 적자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방원은 자신이 세자가 되어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종이 세자 책봉을 지지부진하게 미루던 중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 넷째 왕자 이방간이 일으켰는데 이방간은 자신이 이방원보다는 형이니 자신도 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역시나 참패. 확률이 너무 낮은 도박이었다. 이후 정종은 얼른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하고 2년 2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온다. 이방원은 왕이 되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그는 왕이 되어서도 킬러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번 타겟은 바로 왕후 민씨 집안.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걸 도와준 사람들이었지만 태종은 왕을 제외한 누구도 과도한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왕이 신하에게 휘둘리면 나라와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왕후 민씨 집안이야말로 제거해야 마땅했다. 그래서 이번엔 쇼를 벌이기로 한다. 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왕 노릇 못해먹겠다며 보위를 세자에게 양회하고 물러나겠다 선언한다. 반대하는 신하들과 옥신각신하다가 다시 명을 거둔다. 선의파동 후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비판하는 탄핵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태종이 물러난다고 하자 기쁜 표정을 지었고 선의의 뜻을 거두자마자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배를 당했고 몇 년 뒤 자진을 종용받아 생을 마감한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 아래서 유교의 이상이 실현되는 조선을 꿈꿨다. 유학자인 하륜을 중심으로 이숙번을 비롯한 청년 유학자들을 앞세워 개혁을 밀고 나갔다. 과거 제도를 개혁하고 유학으로 무장한 신진 관료를 충원하고 관료 제도를 6조 직계제로 개편했다. 전국을 8도 체제로 재편한 것도 이때다. 사실 이때 마련된 정치 제도 중 몇몇은 오늘날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언관들은 물론 대신들까지 직원을 아끼지 않는다거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을 남김없이 기록해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호패법, 신문고 이런 것들도 태종 시대에 생긴 것이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형제들의 피를 손에 묻힌 태종은 자기 자식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자 세자인 양녕대군이 자꾸만 문제를 일삼았다. 양녕은 영 공부 체질이 아니었고 활쏘기나 사냥, 여자를 좋아했다. 아버지 태종이 엄하게 혼내도 양녕의 탈선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은 어려서부터 영특한 데다 공부를 좋아했다. 세자의 탈선이 계속되자 신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충녕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태종은 양녕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녕이 올린 항의문으로 폭발하고만 태종은 세자를 패하고 충녕을 새로운 세자로 봉했다. 그리고 2달 뒤 태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세종이 탄생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권은 여전히 태종에게 있었다. 태종은 세종의 처가마자 박살내고 대마도를 정벌하는 등 권력을 계속 행사했다. 그리고 세종 4년 태종은 최강의 권력을 손에 쥔 채 56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태종은 정치 10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국정을 이끌었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후계를 위해 왕비 민씨 일가와 쿠데타 공신들을 숙청했다. 신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재상 위주의 정치를 국왕 중심의 정치로 되돌려 놓은 것은 특히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태종의 첫째가는 업적은 역시 세자 교체를 통해 세종에게 후계를 전한 일이 아닐까?